년 안에 현재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오늘 충남 공주에 있는 반도체 소재 생산 전문기업인 솔브레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스안전 기술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사장은 검사 점검 장비의 일본산 비중을 3년 내에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계에서 개발한 장비의 상용화와 장비 국산화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입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낮까지, 호남과 영남 내륙은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어제 방송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영화 봉오동 전투를 관람했습니다. 열흘도 안 돼서 300만 관객 수를 돌파했다고 하지요.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른바 국뽕, 즉 자기 민족만이 최고라는 그릇된 의식을 심어준 영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 눈에서는요, 백성다운 예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생을 걸고 싸우는 모습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역사적 사실 또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군가 의병이 언제 나라를 구했느냐라는 말을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노라면 화나는 마음을 지울 길이 없지만 또 1945년 8월 15일에는 미완의 광복을 맞이한 것이지만 민초의 결기와 희생 속에 이 나라는 자주 독립을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또 이어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도발하면 한국 정부가 백기를 들 것이라고 판단한 일본 아베. 입맛에 맞는 몇몇 한국 신문만 읽다가 정세 분석을 잘못해서 끝내 낭패 본 것 같은데요. 뒤늦게라도 오판임을 확인했다면 생각 바꿔야지요. 공휴일에 비 쏟아지는데도 10만 촛불 시위대로 모인 이 나라 봉오동의 후예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요. 대한국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베 총리 흔들지 말고 내민 손을 맞잡기 바랍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시죠?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가 오기도 하고 햇살이 내리쬐기도 하고요. 참 복잡했던 일기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힘찬 그리고 행복한 저녁길 열어보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하지도 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직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수석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이거였는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난 7월 말에 신임 일자리 수석이 된 황덕순 수석 비서관이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답을 내놓았는데요. 20년 넘게 고용노동 관련 정책에 몰두해온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황덕순 수석. 실업자 수 절대수 증가를 보지 말고 고용률과 같은 비율 지표에 주목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겁니까? 어떤 상황이? 원래는 연구자셨잖아요. 지난해보다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지면이든 또 이 방송에 그 메인 내용들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7월달 지표를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자 수가 29.9만 명 늘었으니까 작년 1월 이후로 가장 크게 늘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제 실업자 수도 늘고 실업률도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자도 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상한 머릿속에서는 현상이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한 4,5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아직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동시에 늘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자 수 절대수나 실업자 수 절대수보다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 같은 이제 비율 지표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자유한국당 핵무장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꽤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자유한국당 안보정책 토론회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핵무장론을 둘러싼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무장론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장론을 대하는 여야의 팽팽히 갈린 의견 들어보시죠. 많은 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불리한 정치 지형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제사회 비난이 보나마나 조선될 거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런 주장인데 왜 그 부분을 하느냐. 더구나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동안 불가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핵무장론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너무 정략적인 그런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자 너무 안이하게 지금 뭔가 이걸 뭐 단순하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뭐 핵개발을 한다는 것을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절하는 것은 대단히 그건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당으로서 과연 할 자신인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지금 그 9.19 군사 합의로 지금 최근에 뭐 삼척항에 뚫리고 뭐 온갖 지금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가 지금 형해화되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무기 개발의 역사를 볼 때 미국과 러시아도 그렇고 또 인도, 파키스탄 모든 걸 볼 때 결국은 핵은 핵으로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평화, 경제와 통일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인데요. 자, 이쯤 되면은 북한의 속내가 무척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의중이 무엇인지 잠시 후 홍현익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북한의 망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국방차관을 지냈죠. 이 두 사람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서 각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 북한의 이런
망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조금만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은 박수 안 쳐도 야단치면서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는 우리 당대표 박수 안 치기까지 따지면서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 너무 응석바위처럼 받아주고. 북한은 비핵화,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한국 한미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당시 쌍중단이 전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저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아마 내부에 상당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김용민 라이브. 일본의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에 11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 한다.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이를 폭로했는데요. 그린피스의 원전 전문가인 숀 버니 수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있는데도 방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려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왜 그 기술을 쓰지 않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일본은 노력도 안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려 할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미국 기업 또 그 외 다양한 기업들이 이 제염 기술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서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안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걸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본 다음에 저런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결국은 이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일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바다에 방류하는 걸 택한 거죠? 명확하게 기술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라는 옵션을 선택한 이유는 방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는 지금까지 이 후쿠시마 관련 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항상 돈이 가장 적게 들고 또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 온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지난 월요일 자신의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은 재판에서 숨진 전 남편이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유정 측의 변론을 들은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고유정은 이를 이용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 동생이 입을 열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고유정의 피해자, 즉 전 남편의 남동생이 출연해서 고유정 주장에 대해서 황당할 뿐이다.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적이지 않은 과도한 성관계의 요구가 있어 왔었고 그날도 그런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네, 고인이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 저희는 깊은 분노를 느끼고요. 아무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이를 이용해서 고인의 명예를 무참히 훼손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피고인 측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선의 도리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쪽에선. 아무리 가까운 동생이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요. 그게 사실이었다면 예. 윤 소장의 자신의 유리한 내용, 바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적혀 있어야겠죠. 네, 소장, 반소장 전부 그러한 단어는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형님, 지인, 그리고 저희 친척, 형님을 잘 아는 친구들 모두에게 물어보셔도 형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블로잉 인 더 윈드, 밥 딜런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Yes,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Yes, and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Yes,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얼마나 많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은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더 필요로 할 것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친구요,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요. 그건 바람만이 대답할 수 있답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가 밥 딜런이죠. 미국의 포크 가수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수입니다. 이 노래가 가사에서도 아마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베트남 전쟁에 저항하는 표상이 됐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에 이어서 베트남 전쟁까지 전쟁지상주의의 세계를 향한 밥 딜런의 호소가 담긴 노래라 하겠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함께 하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선 니베르님, 저 혼자만 똑똑해지면 미안해서 주위에 김용민 라이브 들으라고 알려줬어요. 김용민 라이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매 테크님, 한반도에서 핵 없애자고 이 고생을 하는데 웬 뚱딴지 같은 핵무장론인가요? 라고 또 반문하셨어요. 자, 3726번 쓰시는 분, 이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훈련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북한 내부용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향한 그 공세적 발언이 아니라 내부 단속용 발언이다. 뭐 이런 이야기란 말씀이죠. 자, 4252번 쓰시는 분, 김용민님, 여기는 속초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1부는 지역방송이 송출되는 바람에 청취가 불가능하지만 2부는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2부는 전국방송입니다. 예, 70이 넘어서 힘이 없지만 김 선생은 힘이 있으니 속초에서도 일부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저도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KBS 강릉방송국 1라디오 속초 중계소로 들으시려면 88.1MHz 이 설악산 모구제에서 100W로 쏘고 있습니다. 7번 국도 달리실 때는 강릉 괴방산에서 쏘는 거 들으시면 되겠어요. 98.9가 되겠죠. 이건 또 3kW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요. KBS 강릉방송국 지금 5시 때 아주 훌륭한 좋은 지역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고요. 6시 때 이제 2부가 나오는데 1부는 콩으로 들으시든지 아니면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부 함께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은 서울, 그리고 대구, 포항, 안동, 청주, 전주, 제주입니다. 네, 강원도 지역에서는 자체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교통량 늘면서 돌발 상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안휴게소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 4km 정체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은 서천터널 부근 2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일축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2km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천등산 휴게소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송악 1, 2차로에 사고가 생겨서 일대 혼잡합니다. 이후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조남분기점과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차가 많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동탄에서 수원과 판교분기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요금소에서 송내와 노우지분기점에서 자유로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요즘 북한의 행동 아리송합니다. 또 엿새 만에 발사체를 쐈는데 연일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속내 과연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 연결했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자, 최근 북한의 행태, 아니 왜 또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리 북한식 화법이 속내를 감추고 하는 화법도 있다. 이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 담화에 담긴 진위는 뭐라고 봐야 하는지, 또 이런 비슷한 남한 당국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거, 그 저간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괘씸하죠. 네. 북한의 행태가.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신들이 처한 처지에서 어찌 달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몸부림이다. 처절한 몸부림이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 지금 미국하고 대화하려면 제재는 상당한 비핵화 해야 풀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섣불리 대화에 나가서 뭔가 해보려면 상당한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하고 잘 얘기를 해서 조금만 비핵화하고 좀 얻어내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네.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원망스러운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또 과시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스텔스 전투기 들여오고 그다음에 정밀 유도탄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대변인 직접 얘기한 전자기 임펄스탄이라고 해서 북한의 기관사업 다 마비시키는 또 이런 거 개발하고 한다 그러고 다목적 대형 수송함, 국방 중기 개혁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원망스러우니까 이제 처절하게 막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저런 거는 북한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거를 역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네. 한미연합훈련 당시 외무성 국장명의 담화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는데, 자,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남한 정부가 배제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한 대로 이에 북한이 감추고 있는 속마음이 있어서 실제로는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속내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남북 경협하고 있는 거는 거의 상수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와는 더 이상 협상을 해도 뭔가 헛된 기대만 하지 되는 게 없다. 아하. 따라서 미국하고 조금만 비핵화가 되고 미국이 조금만 제재를 풀어주면 그 진도까지는 한국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진짜 우리가 반드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 북미 관계가 풀려도 우리는 경협 안 할 수도 있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경협이 우리한테도 너무나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문 대통령께서도 꾹 참으시고 어저께도 경축사에서 우리 국방력은 훨씬 강하다. 네.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보수 정부에서는 국방비를 별로 안 늘렸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국방비를 늘렸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금년에 8% 늘렸고 내년에 또 거의 7% 또 늘리거든요.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국방비 상승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화해롭게 지내자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도 뭐 방어 위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들이 보기에는 공세적인 거로 보이는 거고 워낙 수세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F-35 이런 게 북한은 2000년 이후에 전투기 한 대도 사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 정부마다 40대, 20대 막 이렇게 사니까 공군력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세하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 핵 협상을 하게 돼서 핵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포기한다면 재래식 군사력만 남는데 그때는 한국한테 압도적으로 열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F-35나 공군력의 우세를 자신들은 미사일의 지대지 미사일의 우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통보를 했고 이러한 우리 사정을 알아달라.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의미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건드리지 않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트럼프도 참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절박한 마음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남한을 흔들면서 또 남한을 비난하면서 북한에게 돌아올 게 있습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제 북한군에게는 우리 군에서도 북한군이 언제 남지 말지 모르니까 대비하자라고 하듯이 네. 김정은도 지금 그 미국하고 남한하고 협상해가지고 손에 쥐는 게 없잖아요. 네네. 쥐는 게 있으면 약간의 군사력 감축이나 이런 걸 해도 체면이 쓰지만 얻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화해 분위기로 되니까 북한의 군이나 공안기관에서는 굉장히 볼멘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말로써 말장난하는 것이지. 네. 실제로 남북 경협이 대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제면 그분들은 북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다스리는 직원이고 우리는 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군사 대 군사력으로 부딪힌다 그러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결기를 보이는 건데 이것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하는 구두용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이지 실제로 우리랑 만나서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때 개성공단 같으면 기숙사 좀 져주십시오. 직원들 출퇴근하는 버스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종의 내부 단속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했던 말인데 우리 정부 보고 미국을 설득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다. 최근에 북한의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정부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협상장에 나오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북한이 속으로는 트럼프를 두들겨 패주고 싶겠죠.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게 깨지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할 얘기를 우리한테 하면서 미국에게는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우리 뭐 신인은 계속 신뢰관계는 유지된다. 이번에 선물도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나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믿겠죠. 그렇게 가머니솔로 하면서 제재 하나 안 풀어주나. 근데 그 말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국을 겨냥해서 하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분발해서 이를테면 이번에 지금 협상이 시작돼도 비건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일단 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단하는데 제재 완화는 또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비건이나 뭐 폼페오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동결하려는 생각은 좋은데 그러려면은 뭔가 제재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안 해주고 동결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준다는 거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뭐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거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밥 먹여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별로.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좀 더 분발해서 만약에 이번에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만약 동결하는 걸 미국이 원한다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그리고 안보리 제재 한두 개는 해제해주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해제하면 또 안보리 제재 한두 개 더 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걸 기정사실화할 수 있도록 트럼프의 셈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하고는 대화조차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습니다. 아, 북한이 남한에게 반어법으로서 도움을 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남북 관계가 돈독하다 이렇게 봐도 될 여지가 있네요. 돈독한 거라고 보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원팀이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신뢰관계 변한 게 크게 변한 건 없죠. 근데 북한은 또 자기네들이 한 번 한 말은 꽤 지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8월 말에 북미 실무회담이 돼서 좀 진전이 되고 해도 9월 말 정도까지는 크게 남북 관계가 변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4월 달에 우리 서훈 국정원장께서 그 북한의 새로운 통전부장도 만나고 했는데 네네네. 그 접촉이 있었다는 게 다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실명은 거론 안 했지만 사실상 우리 대통령에게 반욕을 해야 되는 때는 제가 볼 때는 바로 비핵화가 조금 진전된다고 남북 관계가 바로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비핵화가 개선해서 제재가 조금 완화돼서 결국은 제재 완화되는 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경협, 철도 연결, 뭐 도로 연결, 뭐 그리고 가스전 건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해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갑이 되는 겁니까? 네네. 두 번 다시 이런 저는 된다고 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날선 메시지 같은 거 안 내놓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야당은 굴욕적인 대북 외교다. 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느냐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김정은 참 못쓸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감정적인 거고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조금 참아줘서 조금 비핵화가 진전이 돼서 그때 되면은 우리가 걱정이 될 게 뭐냐면 북중 경협 그리고 아베 20조 원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러시아가 들어가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친구가 금강산에 리조트를 건설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남북 관계보다 북중 관계나 북일 관계가 먼저 되면 우리는 완전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남북 관계에 북한이 몹쓸 말을 하더라도 너무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 뒤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참아주고 벌써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40대 경제력인데 40분의 1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저렇게 몰상시하게 저렇게 짓거려대는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의 그 핵무장론도 그럼 뭐 쓸모없는 얘기다라고 보시겠네요. 핵무장은 그거는 우리 경제 때문에도 안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했다가 미국이 그렇다면 한미동맹 깨겠다고 벌써 그때 그래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무장론은 사실 좀 많이 나간 얘기고요. 만약에 이걸 아주 가정법으로 북한이 완전히 핵실전 능력을 갖고 북미 대화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만 그냥 안보 딜레마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시적 조건부로 사실상의 전술핵 배치 또는 이 순항 미사일을 갖고 있는 핵 잠수함에 사실상 한반도 기항 이런 걸 얻어내서 우리도 핵우산을 더 확실히 써야지. 거기까지는 저는 상상해 봤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는 건 좀 더 먼 미래의 얘기 같습니다. 네, 핵을 갖더라도 미국 핵을 들여오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뭐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뜻이죠? 아주 낮고요. 그때 그것도 반드시 고려될 게 우리가 중국하고 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중국에게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건부로 이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바로 전술핵 철수하겠다. 일단 기본으로 걸어야 되고요. 처음에 배치하기 전에도 1년 반이면 1년 반, 2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그동안 열심히 비핵화 협상을 해서 그게 안 되면 배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을 걸어서 한중 관계는 또 나름대로 지켜야 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좀 이성적이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이거 완전히 근데 우리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베한테도 하고요. 나토에는 더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 하면 이를 갈죠. 국방비를 몇 배씩 올리라고 그러고 아베한테도 방위분담을 6배로 올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해외 미군을 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또 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예. 그 목적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정비 절약은 만약에 미군을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그 부대를 유지하면 유지비가 한 2배, 3배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분담을 한 73%를 대고 네. 그리고 위치가 중국을 견제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철수하라 그래도 전 못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너무 주눅 들어서 미국한테 협상할 필요도 없다. 미국은 전략적 가치가 지금 충분하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그 토지 이용료까지 하면 75% 정도 내고 있는데 네. 100%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에 그 미군을 철수해서 미국에서 그 미군을 유지한다면 중국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그 인건비나 또 분담금이 없으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감축도 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라고 했을 때 그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철수하라고는 말 못하고요. 예. 뭐 28,500명인데 네. 그 미국 의회에서 지금 그 한도를 정해놓은 2만 3,000명, 그러니까 한 7,000명, 6,000명 정도는 좀 감축해도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네. 그러면 아마 방위 분담은 금년 수준으로 그냥 합시다.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어제 그 광화문에서 대활약상, 정말 습한 현실에서도 우위 없이 비를 맞으며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를 찾아 헤맸다는 그 정신, 정말 높이 삽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수고했다는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석, 저는 앞으로도 김용민 라이브에 앞으로도 쭉 충성을 다하도록 맹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습한 현실을 뒤로하고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를 비난했다. 남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트윗에는 10분 만에 전화를 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김정은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랑은 대화합니다. 네, 그런데 그 트윗 계정 좀 알려주시죠. 그건 안 알려줌. 내 책상 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라인이 놓여져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한국엔 발사체, 미국엔 친서. 김정은 위원장, 당신은 왜? 자,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창석 씨 어제 정말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냥 한국의 청년이구나.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또 우리 KBS 이 방송 기술의 수준을 또 보여준 개가였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던 게 안 끊기고 너무 깨끗하게 광화문의 상황이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달이 돼서 정말 여러 가지로 참 흡족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게 007 가방 한 2개 정도. 네. 장비가 그렇게 깨끗하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전엔 그 정도 퀄리티의 이 중계를 하려면 중계차가 갔어야 했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007 가방 2개. 네. 이걸로 또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우리 기술진, 그리고 우리 송지민 PD. 네, 고생 많이 하셨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고생 덕에 우리 오창석 씨가 방송을 아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인터뷰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오창석 씨가 집에서 방송했습니다.
현장에 나갔겠는가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나치는 모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1890님 어제 오창석 평론가 광화문 광장에서 방송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재밌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882번 쓰시는 분 힘있는 용민님 KBS 대구방송 총국 시설 보강해 주세요. 동구 용계동은 난청 지역입니다.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자꾸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난 동구 용계동 난청 상황까지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수미 평론가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또 네.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목표를 제시한다면서 평화경제 언급을 했죠.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해법,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 경제발전 등 국가의 주요 과제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는데 이 비전을 앞으로 실천하는 데 국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15 이후에 이 정국 구상 그 청사진이 하나씩 그렇게 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북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홍윤익 박사 인터뷰 들어보니까 북한이 요즘 우리 정부에게 쏟아내는 이런 막말이죠. 거의 막말에 준한데 이 막말은 그 실상 이 진짜 남한에게 뭔가 화가 나서 하는 얘기라기보단 내부 단속용 또 미국과의 협상을 좀 빨리 어떻게 연결해 달라라는 독촉용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반어법을 쓸 것 같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 메시지를 내지 말고 우리 핵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어법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피차간에 반어법을 쓰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연합훈련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반어법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반어법으로 핵무장을 하자라고 하면은 핵무장론을 제시했던 자유한국당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그쪽도 반어법 써가지고 반대한다고 그랬죠. 예,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자 북한과의 관계 틀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 이런 대화 국면으로 돌아갈 여지는 있어 보인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소감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대남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광복절 74주년이 하루 지난 16일에도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라고 할 수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대변인의 담화에서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고 비난을 했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 합동군사훈련이 끝난 다음에 아무런 계산이 없이 계절이 바뀌듯이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례적으로 우리 통일부 대변인 역시 신속하게 공식 입장을 4시간 만에 내놨는데요. 그러한 발언들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메시지와 조금 다른 부분은 그간의 강경한 메시지는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의 명의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대남기구에서 발표가 됐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것이 대남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물밑 협상에서 미국에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형식이든 논평이든 담화든 또 외무성국장이든 조평통이든 혹은 뭐 조선중앙TV 앵커가 말하든 북한의 입장은 한 입장 아닙니까? 뭐 권정근 외무성국장 그 사람이 개인 생각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힘든 체제죠. 그래서 뭐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건 북한이 지금 남한에게 너무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고요.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소식도 준비하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겁먹은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가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겁먹은 개라는 표현은 이제 북한이 쓴 표현이죠. 네, 북한이 쓴 표현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해서 이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쏘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 정부, 여당 그 누구도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또한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절연의 길로 가고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사방에서 흔드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0487번 쓰시는 분, 핵을 가진 북한은 칼을 든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좀 커서 중2병에 걸렸나 봐요. 아유, 이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또 하시네. 예, 그래요. 심루수님, 할 수 있는 게 미사일 날리고 말폭탄 날리는 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겁니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좀 고심이 클 거예요. 자, 김수민 평론가.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소식입니다. 네. 현재의 세르비아에서 순방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태평양 전쟁 중에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의 시정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일종의 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그런 의견을 내놨고요. 아,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이 사과, 배상하지 않아도 되게끔 뭐 국면을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까? 일본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내놔라.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국내 여론을 알아서 수습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국내의 그 일본의 처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항의하는 이런 한국민의 마음, 이 마음을 바꿔라. 네, 대통령이 그렇다고 볼 나서서.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측과의 그 경제 문제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외무상 회담을 포함해서 외교 당국 간에 상당히 밀접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고 일단은 뭐 대화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 내부 반응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네, 일본 내에서도 현재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니케이 신문은 한일 관계가 과거에는 정치적인 대립이 생기더라도 정냉경열, 그러니까 정치 마찰에도 경제는 탄탄한 기조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정냉경냉, 그러니까 정치 마찰, 경제 마찰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고이즈미 총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든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격렬한 대립을 하면서도 경제는 서로 탄탄했기 때문에 정치가 안심하고 싸울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내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유니클로는 벌써부터 매장의 재고 조정에 착수를 했고 삿포로 맥주 같은 경우는 지난달 한국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팔리던 것보다는 거의 반 토막 이상 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달에 그 100병이 팔렸으면은 지금은 한 30병만 팔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타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홋카이도 방문객 33만 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13만 명에서 15만 명이 한국인인데 최근에 예약이 급감해서 홋카이도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질산 암모늄이라고 해서 비료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 의존율이 70%에 달하는데 통상 2, 3개월 재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다변화, 일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죠. 네, 맞습니다. 수입은 다변화해야 한다. 그래요. 어느 한 나라의 재료와 또 부품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에 의존하고 협력해야 된다. 일본이 가르쳐준 겁니다. 일본도 배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가르쳐주고 또 일본이 배우고. 네. 또한 겨울철에 쓰는 등유 판매량 역시 20%를 한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겨울 오기 전에 아베 총리 더 이상 객기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갈등 빚어서 두 나라 노동자들이 힘들어요. 그걸 좀
아베 총리가 각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소식 준비하셨어요.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오는 24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실무진 차원에서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아직 당 지도부가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 지도부 가운데서 특히 황교안 대표가 장외 집회 재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지도부라든지 또 당내 일각에서는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요? 비용도 비용인데 어차피 뭐 거대 정당 입장에서 비용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이를테면 이제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한국당이 의원직이라도 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적당히 장외 투쟁 한두 번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장외 집회의 이유는 뭡니까? 장외 집회 이유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광복절 전날이죠. 대국민 담화를 야당 대표로서 좀 이례적인 명칭의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요구한 게 정책 대전환 아니었습니까? 근데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들어보면은 원래의 정부 구상만 반복했기 때문에 좀 실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야겠다라고 이제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첫 장외 집회는 그다지 뭐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장외 집회부터 이제 자신이 관여하면서 연예인도 부르고 뭐 또 하여튼 사람들도 많이 불러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 또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장외 집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장외 집회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민주평화당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탈당계가 16일 발효되면서 현재 민주평화당은 탈당파 11명을 뺀 소속 의원이 5명의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 현재까지는 정동영, 박주연,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 의원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한 명이 더 빠질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상황을